성우 이익의 성우사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실학이라는 도구로 시대를 좀 바꿔보려 했던 거인이죠. 성우 이익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성우 이익. 조선 후기 실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역시 그 방대한 저작, 성우 사설이 딱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중요한 시기니까요. 근데 이익이 살았던 시대가 정말 당쟁도 심하고 사회 모순도 보통이 아니었던 격동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우 이익이라는 인물이 그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어떻게 그 시대를 앞서간 개혁 사상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삶과 생각의 핵심,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성우 이익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시작부터가 참 순탄치 않았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고, 네, 경신대숙대였죠. 그리고 형마저 당쟁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잠 선생이죠. 이런 개인적인 큰 비극이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참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요. 결국 이런 경험들이 그를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게 하고 대신에 백성들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학문, 그 실사구시에 평생을 바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개인적 비극이 역설적으로 그를 학문의 길, 특히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든 동력이 된 거죠. 벼슬이나 그런 병에는 다 버리고요. 네, 평생 제야에 머물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죠. 오직 학문,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말씀하신 성우사설입니다. 이게 무려 30권에 항목수가 3,000개가 넘어요. 와, 3,000개요. 정말 백과사전이네요. 그렇죠.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지식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지식 분야, 천지만물, 인사, 경사, 시문 할 것 없이 전부 다루면서 아주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했어요. 실증적으로요. 비판적 검토랑 실증적 분석이요.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팩트체크 같은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응이라는 식재료랑 의라는 곡물을 막 헷갈려서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익이 여러 문헌을 진짜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밝혀냈어요. 아하, 그런 식으로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지금 앉는 이 마루 있잖아요. 이 마루의 기원이 뭔지 막 추적해서 후한서에 나오는 동의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기도 했고요. 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 파고든 거네요. 네,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근거가 확실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한 거죠. 이런 태도가 단순한 지식 정리를 넘어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또 과구록 같은 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의심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결국 사회 개혁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거네요. 그럼 그가 내놓은 개혁안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건 뭘까요? 자료에 나온 한절론이라는 게 특히 눈에 띄던데요. 네, 한절론. 그건 정말 성우 이익의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개혁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주장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당시 토지를 다 잃고 너무 힘들게 사는 농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농민에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걸 영업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영업전을 딱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국가가요?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토지를 개인이 갖는 건 좀 제한하자. 이런 주장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본소득 같은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거죠.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딱 건드린 겁니다. 와, 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보통 조선시대 학자들은 상업을 약간 좀 낮춰보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익은 달랐어요. 당시 정부가 상업을 억누르는 정책, 그 억상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했군요. 네. 왜 상업이 발전 못하냐? 그건 제대로 된 점포를 가진 전문 상인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자본을 합쳐서 뭘 하려는 것도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진단까지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화폐, 즉 동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유통시켜야 상업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벌써 근대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시대를 앞서갔네요.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날카로웠다고요. 그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동류다. 이 말은 읽으면서도 좀 울컥했거든요. 아, 그 구절이요. 그쵸. 그 말 속에 그의 사상이 잘 담겨 있죠. 노비제도나 서열차별 같은 그런 불합리한 신분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거의 인간평등에 가까운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랬겠네요. 네.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 허례허식보다는 진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계속 외쳤고요. 또 서양 학문에도 굉장히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뭐 천문학이나 지리학, 수학 같은 거요. 아, 서학 수용도요. 네. 천주시래나 기하원본 같은 책들도 막 탐독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설, 그러니까 지구설도 받아들였고 세계 지도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죠. 신기하네요. 물론 천주교 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적어도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개혁안들을 쭉 관통하는 더 큰 시각이 바로 시세론이에요. 시세론이요? 네. 역사가 흘러가는 건 단순히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즉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군자의 역할만 강조하던 기존 유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아, 상황이 중요하다. 그쵸.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지리적 조건이나 물산을 볼 때 자급자족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탐과 놀이들의 부패 같은 현실적인 시세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증적인 태도, 개혁 의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방성,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통찰이었죠.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평생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이 그냥 책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군요. 안정복이나 정약용 같은 후대에 정말 큰 실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제자였던 최재공 같은 인물을 통해서 실제 정책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 와, 그 영향력이 실로 엄청납니다. 조선 후기 실학에 아주 튼튼한 기반을 닦은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없이 의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그 개혁 정신은 25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가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호 이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250여 년 전 그가 보여준 문제의식과 개혁 정신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대의 고뇌를 담은 지식의 보고. 조선 후기 혼란과 변혁의 시대를 살았던 실학의 거두 성호 이익 선생은 평생을 제야에 직구하며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비판의식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작이 바로 성호사설입니다. 성호는 이익의 호이며 사설은 자질구레한 이야기 또는 세세한 논설이라는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자질구레하지 않은 조선 후기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거대한 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성호사설, 이익 선생이 40세 전후부터 독서와 사색을 통해 얻은 깨달음, 제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생각들을 기록해두었던 것을 그의 나이 80세 무렵 조카들이 정리하여 편찬한 저술입니다. 총 30권 3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7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5가지 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이익의 학문적 관심사가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류는 성호사설, 이 단순한 잡문집이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던 이익의 총체적인 사유체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지문, 천문, 지리, 역법 등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 지식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서학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물문, 동식물, 광물 등 만물의 이치와 속성을 탐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 관찰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실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사문, 인간의 본성, 사회제도, 풍속, 윤리 등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익의 현실 개혁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경사문, 경전
고전 해석, 역사 비평, 성현의 사상 등을 논합니다. 유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의 학문적 패단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시문문, 문학, 예술, 실론 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익의 미학적 관점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호사설, 이익의 학문적 태도와 삶의 태도가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을 좇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며 오직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도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철저한 현실 비판과 개혁 의지입니다. 이익은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과 패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토지제도의 문란, 과거 제도의 폐해, 신분차별의 불합리성 등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의 토지개혁론인 한절론은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토지견병을 막아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의 애민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성호사설에 담긴 내용을 현실 개혁안 중심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구록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성호사설이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였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실사구시의 학문 태도입니다. 이익은 공립공론에 치우친 성리학적 사변을 비판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전의 원래 의미를 철저하게 탐구하는 고증학적 방법을 중시했으며 서양의 과학 지식까지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였습니다. 성호사설에는 천문, 지리, 의학,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용적 지식과 탐구가 담겨 있어 그의 실사구시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서양의 천문역법을 높게 평가하며 조선의 역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이익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백성의 삶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배층의 부패와 민생을 등한시하는 헛된 명분만을 좇는 도덕론을 비판했습니다. 성호사설에는 홍길동, 임꺽정, 장길상과 같은 도적들의 출몰을 언급하며 이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의 부패와 민생의 파탄에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도적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통해 그들의 등장을 이해하려 했던 현실인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넷째, 다양한 지식의 융합과 통섭적 사고입니다. 성호사설은 유교 경전은 물론 불교, 도교, 심지어 서학에 이르기까지 당대 조선사회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지식체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익은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가 특정 학문 분야에 갇히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지식을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했던 진정한 학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성호사설은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학문적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됩니다. 첫째, 실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익은 평생을 제야에 머물렀지만 그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당대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성호사설은 이후 안정복, 정약용 등 그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성호학파를 형성하게 했고, 이는 조선 후기 실학의 주류를 이루는 중요한 학파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이익의 학문적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호사설에서 제시된 개혁사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구체화하여 조선 후기 실학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백과사전적 성격의 종합학술서로서의 가치입니다. 성호사설은 당시 조선사회의 지식 수준과 학문적 경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며 각 분야에 대한 이익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호사설이 단순한 개인의 저술을 넘어 당시 시대의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비판적 지식인의 전형을 제시했습니다. 이익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 입신양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스스로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을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성호사설은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와 학문적 소신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는 현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백성을 위한 학문을 추구했던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조선 후기 사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호사설에 담긴 토지개혁론, 과거제도 개혁론, 신분제도 비판 등은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사회개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그의 개혁안이 당대에 즉각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성호사설은 낡은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성호사설은 과거의 지식을 답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던 이익의 학문적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던 그의 사회참여적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과 학문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성호이익의 성호사설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